세상 가장 핫한 정치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개표하면서 저희랑 전화 통화했었는데 네. 약간 감정이 좀 북받친 것 같던데. 예. 사실 뭐 오랜만에 승리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저도 이기는 선거들에 참여해봤지만은 그때는 계급장이 소위쯤 됐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엔 그래도 사단장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예, 조상호 네. 전 상근 부대변인 제가 들어올 때 조금 놀렸습니다만 반대로 오랜만에 패배예요. 예, 아주 오랜만에 패배한 거. 예,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비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도로까지 차가 벌어질지는 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많은 표차로 벌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국민의힘, 네. 2050 젊은 층은 민주당, 네. 뭐 이런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는 민주당이 있다. 네네. 20대가 되면 앞으로 50년을 더 투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 20대가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20대가 돌아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는 보면 지지층이 이렇게 어떤 스윙보트로 표심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타난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20대 표심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일각에서는 오만과 독선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대에게 이건 부동산 정책에서 심리적으로 절망감을 안겨준 그런 어떤 무능과 그다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모를 그 위선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거나 미리 차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20대들이 다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너희들이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결과라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서 20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전 최고 반대로 20대 특히 20대 남성의 득표율을 보면 60대 이상 고연령층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표를 몰아줬어요. 네. 이거는 그동안 하태경, 이준석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세요? 그 젊은 세대한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을 많이 들였다 이전에 애초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하태경, 이준석이 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 영역이 있어가지고 젠더 문제라는 거는 거의 불가촉의 영역으로 여겨졌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성은 실제로 약자였고 소수자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사회의 유리장벽에 갇혀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50대 60상 주류 정치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0대 30대에 해당한 유권자들은 사실 그런 차별이나 아니면 이런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혜택을 그렇죠. 넌 남자니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못 느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분기점이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사실 분기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게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82년생 김지영에 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저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또는 저도 동생이 있지만 그 여동생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 50대 60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넌 여자라서 공부하면 안 돼. 아니면 밥을 먹는데 너는 여자니까 이 반찬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건 거의 없다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젠더 문제를 불가촉의 영역으로 놓고 또 때로는 성역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20대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이걸 정치권이 포착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냥 방송 켜놓고 그냥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거든요. 20대 지지율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약진한 이유가 뭐냐 분석하는데 그 종편 패널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다 이상한 소리예요 보면은. 예, 하나만 한 소리도 많이 하시죠. 부동산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 20대 초반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이들의 울분을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불가촉 부분이 있다. 성역이다. 민주당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질 텐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그 정치 진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를 원래 원칙으로 삼아왔어요. 예. 그런데 특히 또 이른바 페미니즘도 그런 항상 남성 중심으로 성역화된 영역에 도전해온 어떤 정신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페미니즘에서 일부 이제 극단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페미니즘에서의 여성 우선 그날 성역화하는 측면이 있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당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영역에서건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다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자유롭게 성적 영역과 관계없이 비판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도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이야기 하셨으니까 20, 30대 젊은 층이 부동산 때문에 돌아선 경우 그 케이스는 뭐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 정책이 진입 장벽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15억 이상은 대출 10원도 안 나오게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기득권들은 이미 부자가 됐고 네.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에요. 그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 절망감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2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나이잖아요. 예.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있는가? 지금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과연 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걸로 저는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진입 장벽들을 더 해소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지금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엔 의식주의 하나로서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자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격들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출 기타 진입 장벽들을 낮춰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복지 논쟁이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원래 그 부동산 논쟁은 정당이 잘 끼어들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안에 보면은 이해 당사자가 여럿이거든요. 예. 집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하면은 세입자가 좀 표를 안 줄 테고 또 반대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 집주인들이 표를 안 줄 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가 이제 정치권의 룰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특히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해서 짜증났고 예. 세입자는 월세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짜증났고 그다음에 집주인들은 공시지가랑 세금이 올라가서 짜증났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주에 대해 가지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체가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체적 실패를 이번에 좀 심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이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180석 석권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열린 우리당을 생각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그 국민의힘도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과연 표를 얻었는가. 자칫 또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당 안에서.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의 데자뷰가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원래 이제 여론조사 격차가 10% 15% 이렇게 난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도 그 이것이 2006년도에 강금실 대 오세훈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명숙 대 오세훈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권이 겪는 지형 변화도 큽니다. 그때 2006년의 선거를 보면은 강금실이라는 상당히 인기 있고 또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1대 27로 이겼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욕먹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당이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또 지거든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던 것이고 저는 이번에 여권이 그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대 지지율이 거의 뭐 20대 남자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돌아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걸 잘 분석한다면은 대선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은 저는 열린우리당 사태를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 지도가 총사퇴했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근데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친문 중진으로 개파를 따지면 불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당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사람들이, 네. 어쨌든, 최고 지도자 쪽에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졌다. 네. 근데 다시 비대위원장을 친문 중진이 앉는다. 이거는 이게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 도종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임시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6일이죠. 4월 16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맡게 되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비대위원들은 다 초선 중심으로 짰거든요, 진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이게 뭐 어떤 특정 계파를 배려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 다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에게 짧은 한 일주일여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친이게 친박계 싸우다가 혹은 친박이니 반박이니 뭐 비박이니 이렇게 하다가 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민주당도 개파 싸움만큼은 안 된다. 네.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뭐 상징적인 수준으로는 보이지만 어쨌든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일주일을 당겼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빨리 당대표를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체제로 당이 모든 걸 잊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국민들께 실망감을 보였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그 향후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2011년 10월 26일 날 그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벌어진 보궐선거에서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패합니다. 그 뒤에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홍준표 대표와 끌어내리려는 그 일전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겪고 나가지고 당원 당규를 사실상 거의 뒤집어가면서까지 등장시킨 인물이 그 당시에 차기 유력주자였던 박근혜였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총선을 치르고 바로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언뜻 생각하면은 정당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일주일 땡기고 정도는 그렇게 저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민주당에. 지지율 높게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저는요. 지금 현재 권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는 미래 권력이 빠르게 전면에 부상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건 입증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일주일 땡긴다 해가지고 그 관심이 모아질까. 비상한 상황엔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원래 해법입니다. 이 지사가 당내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출연시키는데도 친이계가 그때 의석을 다수 갖고 있었는데 반대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드릴까요? 그때 딱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때 딱 그 회의 자리에서 모 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죽을래? 예. 그 말 한마디에 정리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박근혜가 탄생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가지고 대선 후보 선출 늦추자? 저는 대선 후보 설 때까지 당이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뭐 충고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지금 그 당대표 선거를 일주일 당긴 게 의미가 아니라 이 선거 끝나고 채 한 달이 가기 전에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리더십을 바꿔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선출 연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일정대로 그대로 갈 거고 가급적이면 그것도 당겨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고견을 받아서 저도 당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직을 내려놨는데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의 승리가 아니고 김종인의 승리였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떤 경우에는 이기고 나서도 얻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기고 나서 얻는 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득표율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 당이 얻어낸 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선거 중간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좀 오래되신 당의 중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선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선거의 주도권을 좀 더 젊은 세대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선거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어난 것이 있고요. 저는 이게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 개표하기 전에 만나 뵙고 왔거든요. 쉰다 쉬신답니다. 뭐 당분간은 쉬겠지만은. 그런데 잘 보시면 예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인가요? 한 1, 2주 전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4월 8일 날 무조건 떠난다. 그 약속 지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윤석열한테 먼저 연락한 일은 없다. 이걸 종합하면은 나는 밖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대권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이거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전화한지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조영 대표가 어쨌든 5월 말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가고요. 예.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예. 저희도 그 아까 제가 조상호 부대변인한테 했던 말처럼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당 대표 뽑자마자 또 대선 주자 뽑아야 되면은 예. 이게 사실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이라든지 당 대표 선출 방식이나 일정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9월이고 네. 국민의힘은 12월로 예정돼 있죠. 저희는 최대한 늦추는 게 원래 저희 당의 그 방법론인데 예. 거기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거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또 뭐 단일 후보를 내는 과정, 이 단일화든지 합당이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어떻게 돼요? 오늘자로 홍준표 대표께서 입장 내신 걸 보면은 김종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참 솔직해서 참 좋고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당내에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홍 대표가 뭐 다소 좀 오해 살 만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차차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공동운영 이야기를 벌써 해버려가지고 과연 근데 권력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동운영이라는 건 사실상 선언적 의미고 저는 안 대표께서도 오 시장의 뜻에 상당히 좀 동의를 많이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서울시장이 1년 임기인데 소위 말하는 공동정부라는 것이 자리를 나누는 형태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저러려고 이제 단일화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안 대표께서 그 선거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신 그것에 대한 기여도는 다르게 평가받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 다가오는 전당대도 있고 대선도 있고 여러 기회에서 야권의 인사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보상받고 평가받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번 선거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덜 나왔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또 후보들 간의 지지율 괴리 이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어찌됐든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뭐 비례 체제를 가는 것도 뭐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당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다음에 그 대선 후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선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보궐선거에서의 어떤 민심을 잘 받들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특히 뭐 이준석 의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이게 왜 잘못이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물었던 그런 약간 잘못된 태도, 오만한 태도 그런 부분이 오만이라면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